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어텐션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극대화시킨 모델로서 논문 자체도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워투백이 벌써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워투백이 나온 이후로 글로브가 2014년도, 패스트텍스트가 2016년도에 나와서 워드 임베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방법론들이 이제 안정화가 되었고요. 2017년도 6월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제 그 주목을 받았고요. 이 트랜스포머 이후에 여러 가지 어텐션 기반의 방법론들이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기본 베이스 블락으로 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어서 엘모라든지 GPT, 버트와 관련된 모델들도 역시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랜스포머는 이제 더 이상 RNN처럼 이제 시퀀스를 처리하는 방법론이긴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토큰씩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데이터 또는 토큰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사용하는 방법론이면서 학습과 그 다음에 그 병렬화, 패러라이즈가 굉장히 쉽도록 하는, 그래서 스피드를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방법론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그 논문들이나 자료를 통해서 보셨을 트랜스포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가장 왼쪽에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텐션이 어떻게 이제 그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어텐션을 확장한 멀티헤드 어텐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들 역시 대부분이 이 제이 알라마의 그 블로그에 있는 트랜스포머 설명 페이지에서 다 차용을 해온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웹페이지도 반드시 방문하셔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이제 하이 레벨로 보면 시퀀셜한 데이터인 인풋이 들어왔을 때 트랜스포머를 통과해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R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그 내용과 사실은 입력과 출력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의 내부를 보면 인코딩 컴포넌트하고 디코딩 컴포넌트가 따로 존재하고요. 그걸 어떻게 이제 연결시키는지가 약간 앞서 설명했던 RNN 구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인코딩 컴포넌트는 인코더의 스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코더를 여러 개를 이제 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오리지널 페이퍼는 이제 6개의 인코더 구조를 쌌습니다. 각각의 인코더 위에 다시 한번 인코더를 넣고 다시 한 번 더 인코더를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There is nothing magical about the number 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개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인코더 6개를 쌓았는데 6개를 쌓은 게 최적이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첫 논문에서 제안한 개수가 6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코딩 컴포넌트도 역시 같은 수의 디코더들을 이렇게 스택으로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한 번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예를 들어 RNN 기반의 가장 기본적인 RNN 순환신경망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인코딩 레이어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인코딩과 디코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다수 개의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를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코더하고 디코더 블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코더는 한 번에 모든 시퀀스를 다 사용을 해서 마스킹을 하지 않는 언마스크드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시퀀스를 생성을 할 때는 먼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인코딩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는 순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오지만 디코딩 과정에서 생성을 할 때는 문장을 만드는데 뒷단어를 먼저 만들고 앞단어를 만들 수는 없지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마스킹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보시면 인코딩 과정에서는 여기에 있는 총 이 트랜스포머는 512개의 토큰을 씁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토큰의 개수가 512개 이상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전부 패딩을 주는 파트가 있겠고요. 이 인코딩 블록에서는 robot must obey orders라는 이제 그 토큰 4개의 토큰이 주어지면 이 4개의 토큰이 한꺼번에 self attention layer와 feed forward neural network layer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디코딩 블록은 만약에 네 번째 단어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첫 번째 단어인 로봇과 두 번째인 must와 세 번째인 obey, 뭐 이제 스타트 토큰까지 치면 네 번째가 되겠지요. 여기까지만 주고 원래는 order라는 단어가 있었던 이 다섯 번째 단어는 여기 있는 이 파트는 마스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masked self attention이 바로 그 얘기고요. masked self attention을 먼저 걸고, 그러니까 디코딩 과정에서는 자기들끼리 self attention 먼저 걸고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서의 어텐션을 또 걸고요. 그 다음에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거치게 되는. 그래서 인코더 블록은 2단 구조이지만 디코더 블록은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각각의 인코더는 이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부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All identical in structure라는 표현이고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스트럭처와 같다라고 해서 해당하는 가중치를 쉐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코더 블록이 6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인코더 블록과 두 번째 단의 인코더 블록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구조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중치들은 학습을 통해서 첫 번째 인코더 블록의 가중치들과 두 번째 인코더 블록의 가중치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 인코더 블록은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하위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self attention layer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self attention layer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 보니까 어떤 토큰 또는 하나의 단어를 이제 정보를 처리를 할 때 이 토큰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주어진 인풋 시퀀스의 다른 단어들 또는 워드들, 다른 토큰들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볼 것인가를 계산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셀프 어텐션이 수행된 단어들에 대해서 feed forward neural network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림을 통으로 그렸지만 여기 더 작은 꼭지를 보면 the exact same feed forward network is independently applied to each posi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은 워드 1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워드 2가 들어가고요. 워드 3가 들어가고 워드 4가 들어가고 5개만 하겠습니다. 워드 5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셀프 어텐션을 거쳐서 다시 한번 1번 워드와 2번 워드와 3번 워드와 4번 워드와 5번 워드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적용을 할 때 이 전체를 한꺼번에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여기에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고 여기에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고 여기에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각각을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feed forward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뽑아낸다라는 게 바로 이 attention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는 인코더에 비해서 하나의 서브 레이어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종적인 아웃풋을 산출할 때 인코더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관점에서는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우선 자기 자신들끼리 셀프 어텐션을 한번 수행을 하고요. 그렇게 수행된 결과물에다가 인코더에서 가지고 온 정보들과의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세 번째로 feed forward neural network를 통해서 최종적인 디코더의 아웃풋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설명했던 인코더 블록이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네모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디코더 블록이 초록색으로 네모 표시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매우 단순화를 시켰고요.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가 존재를 하지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n번 곱한다라고 되어 있고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이 n이 바로 6번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 6번, 인코더도 6개, 디코더 블럭도 6개를 썼고요. 그 안에서 단순히 그냥 셀프 어텐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셀프 어텐션이 그냥 싱글 어텐션이 아니라 멀티 헤드 어텐션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리지디얼 블락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어텐션과 리지디얼 블락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서 다시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역시 또 리지디얼 블럭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실질적인 하나의 인코더 블락이 되겠고요. 디코더 블락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러니까 디코더 정보들에 대한 이 멀티헤드 어텐션, 마스킹을 한 어텐션에 리지디얼 블락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과 디코더 간에 디코더 안에 있는 정보들 간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리지디얼 블락과 노멀라이제이션,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리지디얼과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하는 게 바로 이 디코더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제일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풋 임베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인풋 임베딩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우리의 처음에 들어갈 정보에 대한 벡터가 되겠고요. 이 임베딩은 어디에서만 등장을 하느냐면 가장 bottommost encoder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인코더의 입력으로서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으로 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입력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from scratch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 시간에 예전 이제 그 챕터들에서 설명을 드렸던 워드 임베딩이라든지 글로브라든지 패스트 텍스트와 같은 것들로 사용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 인풋 단어에 대한 임베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 임베딩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은 이제 이 512차원의 이 임베딩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꼭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마지막 가장 밑단에 있는 인코더만 워드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고요. 윗단에 있는 인코더들은 바로 아랫단에 있는 인코더의 아웃풋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지금 다 똑같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512차원의 이 임베딩 벡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12차원의 워드 임베딩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자체도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다시 말하면 한 시퀀스의 길이를 최대 몇 개까지로 가지고 갈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긴 센텐스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 정도로 정의를 해도 되겠고요. 또는 뭐 특정한 그 비율 너무 그러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길어지고 패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뭐 상위 95%에 해당하는 토큰의 개수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보자면 이게 이제 인코딩 블락인데 그림이 복잡해서 이걸 n번 반복한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걸 풀어서 그리면 사실은 이 인코딩 블락 위에 또 다른 인코딩, 동일한 구조의 인코딩이 있고 이 위에 또 있고 이게 6번 반복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인코딩 블락에만 인풋 임베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이 인코더 블락의 인풋으로는 첫 번째 인코더 블락으로부터 만들어진 아웃풋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인코더 블락은 두 번째 인코딩 블락의 아웃풋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RNN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시퀀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전체 시퀀스들을 통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어떤 단어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그 정보가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완벽하게 복원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주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덧셈 표시 있죠. 이건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 input embedding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대로 더합니다. 이 표시는 더한다는 뜻이고요. 컨캐터네이션이 아닙니다.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어텐션 그 벡터하고 히든 벡터를 컨캣했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캐터네이션을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특정한 벡터와 또 다른 벡터를 이렇게 옆으로 말 그대로 잇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512차원의 벡터와 또 다른 512차원의 벡터를 컨캣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결과물은 1024차원의 벡터가 됩니다. 반면에 여기서 인풋 임베딩과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한다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인풋 임베딩이 512차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512차원이 있고요. 포지셔널 인코딩도 512차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512차원이 있으면 이거를 말 그대로 더해서 하나의 또 다른 이 512차원의 벡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컨캐터네이션은 두 벡터를 양옆으로 붙이는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포지셔널 인코딩에서의 이 더하기 개념은 말 그대로 같은 차원의 벡터를 더해서 결과물도 바로 같은 차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단어의 인풋 시퀀스에서의 단어의 순서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자, 반영을 해주자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것처럼 포지셔널 인코딩은 벡터입니다. 근데 어떤 벡터냐? 각각의 인풋 임베딩에 더해지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 단어가 주어지면요. 인풋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임베딩들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이 존재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두 벡터를 더해서 새로운 embedding with time signal, 두 벡터 더해서 embedding with time signal, 두 벡터를 더해서 embedding with time signal로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논문에서 나오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row는 20개의 단어들이 되겠고요. 200 임베딩 사이즈고 그 수식에 의해서 임베딩 벡터를 만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에 해당하는 파트를 이제 직접 그려놓은 그 디멘전에 해당하는 요 사인하고 코사인 곡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차원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기가 이제 파주기가 좀 다르니까 이 차원에 대해서 4차원, 네 번째 차원, 다섯 번째 차원, 여섯 번째 차원, 일곱 번째 차원의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참고삼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왜 하느냐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요. 트랜스포머는 한 번에 모든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를 고려하지를 못한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치가 바로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의 식은 사실은 논문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의 식을 그대로 계산하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얘가 갖는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인코딩 벡터 자체 크기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게 원놈이 됐건 투놈이 됐건 뭔가 워드 임베딩에 똑같은 크기로 더해줘야지만이 동일한 효과를, 그러니까 동일한 벡터 또는 어떤 그 크기가 같은 벡터가 더해지니까 모든 워드들이 같은 방향 또는 같은 크기로 변화한다라는 이제 그 보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갖는 크기 자체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말 그대로 위치 관계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두 단어의 거리가 실제로 인풋 시퀀스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둘 사이에 포지셔널 인코딩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좋은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아까 보셨던 것을 통해서 이 10개의 포지셔널 인코딩, 그러니까 여기서는 10개만 만들었고요. 차원도 10차원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에 보시는 다이아고널 값은 당연히 자기 자신하고의 거리니까 0이고요.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값이 커야 되고요. 대각성분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x1과 x10 사이의 거리가 x1과 x9 사이의 거리보다는 커야 되는데 약간은 이렇게 그게 역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요.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대각행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조금씩 커진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번에는 이거 조금 더 확대를 앞에 있는 예시는 이제 개념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총 100개의 이 객체들에 대해서 512차원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보면 이거를 만들어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게 L2 놈의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적으로 평균은 256인데 표준 편차가 1.35입니다.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매우 작아요. 그러면 이 512차원의 이 첫 번째 시퀀스부터 100번째 시퀀스까지 여기서 n이 100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퀀스가 1번 토큰부터 100번 토큰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100개 토큰들에 해당하는 512차원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전부 앞서 보여드렸던 논문에 제시된 수식을 가지고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생성된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들의 L2 놈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표준 편차는 0이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다. 그래서 평균 값을 기준으로 굉장히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X축의 그 범위가 252부터 260까지라서 그렇지 이걸 좀 크게 보이면 굉장히 뾰족한 이러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확장을 해본 겁니다. 100차원의 그러니까 100개의 시퀀스들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가지고 보면 역시 다이아고널 값은 전부 다 0에 가까워야 되겠고요. 멀면 멀수록 요 값들이 더 커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노란색이었다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그 뒤쪽은 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지만이 완벽할 텐데 아직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이렇게 그 거리 정보가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두 포지션이 멀면 멀수록 이 포지셔널 인코딩 사이의 거리가 기니까 완벽하게 순서를 정확하게 보존할 수는 없지만 두 토큰 사이의 거리 관계 자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누가 앞이냐 누가 뒤냐까지는 모를지라도 그 둘 사이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자면 인풋 토큰들을 받아서 각각의 단어들을 임베딩을 했고요. 임베딩된 벡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 임베딩된 벡터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서 위치 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멀티헤드 어텐션과 리지듀얼 커넥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가 임베딩이 되고 나면 이 각각의 이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더해진 단어 인풋 벡터들은 이제 인코더의 두 개의 레이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포지션에 있는 단어들은 인코더에서의 그 on path를 지나게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단어가 3개가 있고 그냥 4차원으로 지금 표시를 했지요. 4차원, 4차원, 4차원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지나게 되면 나오는 첫 번째 4차원이 첫 번째 인풋 토큰이고요. 두 번째 4차원 벡터가 두 번째 인풋 토큰, 세 번째 4차원 벡터가 세 번째 인풋 토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뜻인데 feed forward 레이어에 대해서는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럴라이제이션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이제 요 패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feed forward를 하나를 뭉뚱그려서 그렸지만 얘네들이 뭔가 서로 종속 관계가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여기 있는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디펜던시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feed forward 레이어는 각각의 토큰들 간의 디펜던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앞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이 디펜던시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셀프 어텐션에 의해서는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디펜던시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서로 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바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thinking이라는 단어가 Z1이라는 셀프 어텐션을 거친 벡터로 변환이 되고요. 당연히 차원수 같아야 됩니다. machine이라는 단어는 Z2라는 4차원의 벡터로 아웃풋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feed forward neural network를 거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스트럭처는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든 레이어의 개수와 히든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건 같지만 학습되는 과정에서 그 동일한 구조의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의 웨이트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오는 제일 윗단의 R1이라는 4차원 벡터와 R2라는 4차원 벡터는 첫 번째 인코더의 아웃풋이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인코더의 인풋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셀프 어텐션이 하는 역할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우리가 이런 문장을 이제 translate를 해야 됩니다.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it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사실은 저 앞에 있는 the animal입니다. 이게 사람은 봤을 때 굉장히 쉽지만 컴퓨터는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지금 it이라는 단어를 프로세싱을 할 건데 요 인풋 시퀀스들의 다른 단어들을 다 이렇게 훑어가면서 도대체 나랑 여기서는 it이겠죠. 연관이 있는 단어가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단어들 other relevant word에 대한 understanding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프로세싱 중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동일한 인풋 시퀀스들에 주어진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겠다는 게 바로 셀프 어텐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 페이지는 셀프 어텐션 이그젬플이고요. 여기서 보면 레이어 5고요. 그 다음에 인풋 앤드 인풋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it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이건 첫 번째 레이어가 아니라 셀프 어텐션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 포지션만을 봤을 때 도대체 it이라는 게 어디랑 지금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냐, 어디를 많이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the animal, 이 선이 굵고 음영이 진할수록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거니까요. 이쪽 부분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의미가 까다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셀프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벡터를 만들 겁니다.
각각의 인풋 벡터들에 대해서 세 종류를 만드는데요. 쿼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키라는 게 있고요.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쿼리는 뭐냐면 현재 current word,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단어의 representation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들을 스코어링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쿼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we are currently processing이니까 현재 프로세싱 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쿼리만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인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예시가 굉장히 좋은 예시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키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레이블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이 쿼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유의미한 또는 relevant한 단어들을 찾을 때 쿼리가 주어졌을 때 키 값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찾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쿼리에 it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쿼리 벡터, 임베딩 벡터가 주어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와 있는데 키는 이 파일들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value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 actual word representation입니다. 그래서 키는 이제 레이블이고요. value는 실제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철에 우리가 이렇게 레이블을 달아가지고 해당하는 키들을, 해당하는 정보들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쿼리를 통해서, 쿼리와 키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value를 찾아서 연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쿼리와 키와 value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각각의 세 가지의 벡터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임베딩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풋 임베딩에 각각의 쿼리와 키와 value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존재를 해서 이 매트릭스를 이제 곱하게 되는 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WQ, WK, WV가 우리가 나중에 찾아야 될 이제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부러 이제 차원수를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인풋 임베딩이 지금 4차원이고요. thinking도 4차원, 머신도 4차원의 벡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WQ라는 매트릭스를 4 곱하기 3차원으로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 요 thinking이라는 x1에다가 WQ를 곱하게 되면요. WQ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small q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1 곱하기 4차원이고 얘는 4 곱하기 3차원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1 곱하기 3차원의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키도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value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WQ와 WK와 WV를 통해서 인풋 임베딩과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찾아낼 것이다. 쿼리와 키와 value를 생성을 한다. 그리고 이 쿼리, 키, value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엘리멘트들이 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쿼리와 키와 value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임베딩의 디멘전보다는 쿼리, 키, value의 디멘전을 적게 잡습니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벡터들을 전부 컨캐터네이션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인코더 또는 디코더의 아웃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쿼리 키 밸류를 키우는 것보다는 작게 만들어서 나중에 컨캣을 시켰을 때 이 512차원이 다시 만들어지도록 여기서 보시면 512라는 거는 사실은 512는 64차원 곱하기 8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8개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멀티 헤드 어텐션의 숫자입니다. 헤드의 숫자가 되겠죠. number of multi head의 숫자. 그래서 8개의 헤드를 써서 어텐션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 it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는데 이 it이 가지고 있는 쿼리 값이 이렇게 3차원 벡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 개의 폴더들 중에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it이라는 쿼리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폴더가 뭐냐라는 여기 보시는 이 숫자 값들 30%, 50%, 0.1, 0.1 이 값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찾아서 해당하는 폴더들에 해당하는 밸류 값과 이제 계산을 이제 추후에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인풋 토큰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다른 토큰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 보고 있는 토큰의 쿼리 벡터와 여기서 이제 Q1이 되겠죠. 나머지 나를 포함한 나머지 것들에 해당하는 키 밸류들을 우선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쿼리 Q1과 K1을 곱했을 때는 112라는 값이 나오고요. Q1과 K2를 곱했을 때는 96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이제 차원의 루트 개수만큼 이제 나눠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쿼리 키 밸류가 64차원이었기 때문에 루트 64를 하면 8로 나눠주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해보면 그레디언트가 스테이블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12를 8로 나누면 14가 되고요. 96을 8로 나누면 12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소프트맥스 오퍼레이션을 통하면 소프트맥스는 0.88, 0.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맥스 스코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현재 포지션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들이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토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맥스 스코어가 계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는 일은 뭐냐면요. 가지고 있던 해당하는 단어들의 value들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쿼리와 키와 value가 있다 그랬죠. 실제 value들과 소프트맥스 값을 곱해주는 과정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v1이라는 파트는 원래의 value 값에다가 0.88이 곱해진 것이고요. 여기 흐릿하게 나타나는 이 파트는 원래 v2에다가 0.12를 곱한 겁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 이 thinking에 대한 최종적인 첫 번째 이 self attention layer의 아웃풋인 Z1은 이 두 개를 더한 부분입니다. V1과 V2.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에 의해서 가중 합의된 value 값들을 최종적인 이 첫 번째 토큰의 self attention layer의 아웃풋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또 다른 형태의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건 이제 조금 더 긴 내용들인데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단어의 단어를 이제 보고 있는데 각각의 이 주변 단어들의 value 벡터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소프트맥스를 통한 스코어 값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value와 스코어를 곱하게 되면 이런 0.3, 0.5, 0.19와 같은 값들을 갖는 것들은 해당하는 밸류 값이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남아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되는 가중치 스코어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남아 있질 않을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더해서 썸을 한 게 바로 현재 가지고 있는 current word의 self attention의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매트릭스 calculation으로 보자면 우선 우리는 입력 정보 x가 주어졌을 때 이 x에 대해서 쿼리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w와 키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w와 value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w를 곱하면 쿼리, 키, value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문자 QKV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쿼리와 키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하면 이제 쿼리와 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단어와 첫 번째 단어 간의 스코어가 되겠고요. 곱한 값이 되겠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 두 번째와 첫 번째 단어, 두 번째와 두 번째 단어를 가져다가 DK로 나누고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취한 다음에 V를 곱해주면 여기에 있는 소프트맥스 값들은 사실은 이제 2 곱하기 2차원의 어떤 값이 나올 테니까 결국은 Z라는 다시 똑같은 차원을 갖는 두 개의 셀프 어텐션의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하나하나의 예시를
전체 시퀀스의 토큰이 이제 인풋 시퀀스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차원이 길어지게 되는 것만 빼고는 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같은 개념인데 다시 한번 그 또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보자면, 자, 이거는 역시 제이 알라마의 GPT-2 설명 블로그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굉장히 잘 그린, 직관적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여러 개의 토큰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X1, X2, X3, X4에 대해서 WQ, WK, WV를 전부 다 연산을 해서 곱해주면 Q, 쿼리와 키와 밸류, 두 번째에 대한 쿼리 키 밸류, 세 번째 토큰에 대한 쿼리 키 밸류, 네 번째 토큰에 대한 쿼리 키 밸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쿼리에 대해서 키를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과의 곱셈을 한 뒤에 그걸 통해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가중치가 20%, 10%, 50%, 20%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의 value가 현재 20%가 있고요. 각각의 value 값들이 있는데 거기에 20%, 10%, 50%, 20%를 곱하면 여기서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이러한 값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걸 전부 다 더해준 게 바로 Z1이라는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Self Attention Layer에서의 메커니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장치를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X1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기고 썸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하고 썸을 해가지고 Z1을 만들고요. X2에 대한 똑같은 과정으로 Z2를 만들고요. X3에 대한 똑같은 과정으로 Z3를 만들고 X4에 대한 같은 과정으로 Z4를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어텐션 중에서 단 하나의 싱글 어텐션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거를 가져다가 만약에 우리가 어텐션 자체도 서로 다르게 줄 수가 있으니까 항상 it, 아까 보셨던 그 문장들 중에서 it이 어떤 단어를 볼지를 하나의 경우의 수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허용하겠다. 그게 바로 어텐션 헤드를 여러 개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싱글 어텐션을 전부 다르게 8개를 각각을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Z 값들을 사용을 하자라는 게 멀티-헤디드 어텐션, 어텐션을 여러 개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방식대로 각각의 개별적인 어텐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예시처럼 어텐션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전부 컨캐테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림상으로서는 지금 이제 벡터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 8개를 만들어낸 이 컨캐테네이션을 한 이 크기와 같은 컬럼의 개수를 갖고 원래 인베딩과 같은 차원을, 원래 인풋 인베딩과 같은 차원의 행을 갖는 W0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계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trained jointly with the model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WK, WQ, WV처럼 학습 과정에서, 모델 학습 과정에서 같이 학습이 되는 파트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인풋 인베딩의 디멘전과 동일한 디멘전을 갖는 이 셀프 어텐션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인풋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인코딩 블락에 대해서는, 셀프 어텐션 블락에 대해서는 인풋 인베딩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거를 8개의 헤드로 나누어서 QK, W 0부터 W7까지 QKV를 만들면 각각 쿼리와 키와 밸류를 8개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쿼리와 키를 먼저 연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루트 D만큼을 나눈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value를 곱하게 되면 Z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Z값을 전부 컨캐터네이션을 한 다음에 W0와 곱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의 Z값, 다시 말하면 아웃풋은 원래 인풋의 사이즈와 지금 같아진다. 여기서는 그림상 개념상으로 4차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같아진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코더가 첫 번째 인코더가 아닐 경우에는 이전 인코더에서의 아웃풋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원래 오리지널 이 인풋 임베딩의 차원과 같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원의 크기를 보존하면서도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텐션이 이제 만약에 그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헤드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치가 주어져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레이어에서 헤드가 8개일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 지금 색깔이 좀 다른데, 여기에 있는 0, 1, 2, 3, 4, 5, 6, 7, 7가지의 이제 8가지의 헤드에 대해서 서로 어텐션 스코어가 조금씩 이렇게 같은 i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스코어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파트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파트를 설명을 드렸어요. 인풋으로부터. 그러면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인코더 블락에서 해야 되는 그 다음 차례가 뭐냐면 이 리지디얼 블락을 더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파트인데요. 리지디얼 블락은 뭐냐면 레지넷에서 처음 나왔던 것처럼 어떤 입력의 아웃풋에다가 이제 fx 이 셀프 어텐션을 뭐 f라는 함수로 표현하자면 fx에다가 자기 자신 x를 더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dx분의 d 요 파트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 플러스 1이 나와서 결국은 f'x가 굉장히 작은 값이나 뭔가 좀 전달이 되지 못할 만큼의 작은 값이 나오더라도 그레디언트가 최소한 1만큼을 흘려주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시게 되면 이 셀프 어텐션을 나온 아웃풋인 Z1, Z2에다가 X를 그대로 더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멀라이즈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여기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될 Z1과 Z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리지듀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각각의 블락들마다 지금 계속 있죠. 인코더 블락에도 있고, 인코더 블락에서도 셀프 어텐션 이후에도 리지듀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요. 피드 포워드를 한 뒤에도 리지듀얼 커넥션을 연결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코더 단에서도 노멀라이제이션과 리지듀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각각을 셀프 어텐션 다음에 하고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다음에 하고요.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다음에 하고요.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코더 또는 디코더 블락의 리지듀얼 커넥션 and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계속적으로 각각의 어떤 컴포넌트 이후에는 디폴트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코더 블락에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과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포인트 와이즈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을 한번 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통과해서 리지듀얼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까지 끝난 이 Z 벡터들을 셀프 어텐션의 아웃풋들을 마지막으로 인코더 블락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feed forward neural network입니다. 이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은 fully connected network이고요. 각각의 포지션들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이 개별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식은 사실은 이게 이제 렐로 펑션이 되겠고요. 0과 x 중에서 큰 값을 찾고 거기에 다시 웨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취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뉴럴 네트워크들은 각각의 레이어들마다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Z1과 Z2라는 두 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아까 잠깐 혼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같은 인코더 블락 내에서 이 각 블락 내에서의 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separately and identically 적용이 된다라는 표현이 그 말이고요. 단 첫 번째 인코더 블락에서의 feed forward neural network과 두 번째 인코더 블락에서의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같은 블락 내에서는 동일한 feed forward neural network,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W하고 여기에 있는 W는 같은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W2와 여기에 있는 W2가 같은 거고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 원래는 512차원이었던 벡터가 2048차원의 이제 히든 벡터로 표현이 되고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요거 그러니까 리니어 컴비네이션입니다. 요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맥스 값을 취한다는 얘기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다가 렐루 펑션을 취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부터 2048차원을 다시 512차원으로 줄이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W1, W2, B1, B2는 Z1에서의 값과 Z2에서의 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논문에 보면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 1인 컨볼루션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Z1과 Z2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Z1과 Z2에 대해서 채널이 2048개가 있는 채널이라고 컨볼루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커널 512 곱하기 1 곱하기 512의 커널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하나의 값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 똑같은 해당하는 컨볼루션을, 왜냐하면 Z1과 Z2에는 같은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가 곱해지니까요. 커널을 적용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커널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커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쭉 반복하게 되면 채널을 2048개를 쓰게 되면 똑같은 이제 W1과 B라는 동일한 가중치에 의해서 Z1이 2048차원의 히든 벡터인 H1으로, Z2가 여기서 보는 H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연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 차원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48차원에 해당하는 컨볼루션, 이 히든 벡터에다가 1 곱하기 2048차원의 컨볼루션을 한 번씩 이렇게 연산을, 똑같은 가중치 컨볼루션 웨이트를 가지고 가중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채널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2번 채널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두 번째 벡터 값들이 여기 있는 값들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512차원의 512번째 커널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는 독립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지만 이 컨볼루션 연산의 개념을 도입하면 굉장히 빠르게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들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면 이 어텐션에서의 이제 트랜스포머에서의 인코더 블락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인풋을 인베딩을 하고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한 것을 집어넣어서 멀티헤드 어텐션, 쿼리와 키와 밸류를 통해서 각각의 어텐션의 아웃풋들, Z값을 만들어내고요. 그 Z값에다가 원래 X를 더해주는 리지듀얼 커넥션,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거기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시키고 다시 리지듀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디코더에 해당하는 파트를 먼저 볼 텐데요. 디코더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인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디코더에서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반드시
자기 자신보다 앞쪽에 있는 포지션에 해당하는 토큰들에만 어텐션 스코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인풋이 이렇게 아웃풋들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뒷단에 나오는 것은 볼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면 해당하는 이 값을 포지션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을 인피니트로 무한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왼쪽은 여기서는 인코더에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인코더가 되겠고요. 여기는 인코더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thinking 다음에 머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뒤에 나온 머신도 인코더에서의 셀프 어텐션의 후보군이 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스코어가 이렇게 따로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디코더의 관점에서는 보면 thinking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는 머신이라는 단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킹을 해서 스코어를 네거티브 인피니트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주면 소프트맥스를 계산할 때 얘는 0이 돼 버려서 어텐션 스코어가 주어지질 않고 자기 자신 또는 그보다 앞에 있는 단어들에 해당하는 스코어들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마스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다른 식의 개념으로 보자면 토큰이 4개가 들어왔을 때 x1, x2, x3, x4일 경우에 x2 기준으로 보면 인풋에서의 인코딩 과정에서의 셀프 어텐션은 나보다 더 나중에 들어온 시퀀스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었지만 디코딩 과정에서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먼저 들어온 제공된 시퀀스들에 해당하는 키와 밸류들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뒤쪽에 해당하는 파트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퀀셜하게 할 필요가 없이요. 마스킹을 한꺼번에 그냥 다 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피처들에 대해서 이 해당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마스킹을 이렇게 딱딱딱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리와 키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보시는 이 파트가 마스킹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 먼저 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 전에 마스킹을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무한대로 해놓으면 여기에 있는 이 소프트맥스 값은 아까 보셨던 부분은 전부 0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데 아까는 마스크드 멀티 어텐션은 아웃풋에 대응하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인코더의 아웃풋과 이제 디코더의 어텐션을 한번 통과한 값들 사이에 어텐션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코더를 지나온 블록들이 해당하는 이 쿼리와 키와 밸류를 가지고 디코더에 각각의 영향을 미쳐서 이제 아웃풋으로 하나가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아웃풋과 디코더 사이에서의 멀티헤드 어텐션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처음엔 여기로 가서 두 번째 디코더에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이드를 보면 이제 i라는 이제 아웃풋이 들어왔으니까 디코더에 마스크드 어텐션을 들어놓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이런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디코더에서는 마스킹이 돼야 되니까 시퀀셜하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이 K와 V라는 키와 밸류 값들이 지속적으로 디코더와 셀프 어텐션을 하는 데 있어서 디코더와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코더 내에서의 셀프 어텐션이 있고요. 1번이 인코더 내에서의 셀프 어텐션이고요. 2번은 디코더 내에서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고 3번이 바로 인코더의
아웃풋과 디코더 사이에서의 어텐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Final Linear and Softmax Layer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아까 이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인코더하고 겹치는 인코더 블록과 겹치는 Residual 블록과 Normalization, 그 다음에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은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파이널 레이어를 보면 이제 이 리니어 레이어는 그냥 단순히 Simple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디코더의 스택 아웃풋을 통해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보케버리 사이즈만큼의 어떤 이제 값을 실수값을 갖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취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제 아규맥스를 찾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단어를 리턴을 해주는 게 바로 제일 마지막 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의 이제 컴플렉시티는 각각의 레이어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퍼포먼스도 이제 BLU 스코어를 통해서 봤을 때 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이 되는 또는 비교 대상이 되는 방법론들에 비해서 트랜스포머의 베이스 또는 트랜스포머의 이제 라지 버전이 여러 가지 그 자연어 처리 NLP 태스크에서 소타를 찍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BLU 스코어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이거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 연구실에 박사과정 김동화 학생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이제 차용을 했습니다. BLU 스코어 계산하는 방법들 여기 61페이지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 트랜스포머에 여러 가지의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전부 하이퍼 파라미터이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뭐 이 모델의 차원수를 입력 차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피드 포워드의 레이어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 K와 V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이거를 자동적으로 해주자라는 움직임이 결국은 AutoML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넣어줘, 그 다음에 목적 줘봐, 해야 되는 태스크 뭐니? 그러면 가장 적합한 모델 구조 내가 찾아줄게,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